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박소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 약물 치료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다음과 같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뇌전증에 대한 치료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래도 우리가 기본이 되는 발작 그리고 뇌전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조절해야 되는 발작의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치료에 대한 이해가 원활히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작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경기다, 뭐 경련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증상은 대뇌의 비정상적인 과흥분 또는 과동기와 전기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일컫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대부분은 운동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잘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감각이나 행동 변화 같은 것들을 일부 있는 환자들은 좀 뒤늦게 인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병으로 보게 되고 이런 만성 뇌질환이 이제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일컫는 병이 되겠고요.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일컬었지만 이제 김웅동 교수님 및 우리 협회 선생님들의 이제 많은 노력으로 뇌전증이라는 용어는 이제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유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제 집중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누구나 병이 없는 사람도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뇌를 급하게 다친다든지, 약물 중독이 생긴다든지, 전해질에 큰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는 뇌전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발할 만한 발작이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증상성 발작 혹은 뭐 유발성 발작이라고 하지만 이럴 만한 분명한 유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발작을 우리가 비유발성 발작이라고 하고 이러한 비유발성 발작이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뇌전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작의 종류는 여태까지 뭐 다양한 분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마지막으로 2025년에 ILA 국제 그 기구에서 정해진 것은 이렇게 크게 국소 발작과 전체 발작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발작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부분 발작이다 혹은 이 중에서 의식이 보존되는 경우, 소실되는 경우를 복합 부분 발작, 단순 부분 발작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어머니들께서 많이 찾아보시는 그런 자료들은 아직은 그런 자료들도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최신으로는 우리는 국소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우리가 발견됐을 당시에 양측 강직 간대 이행 발작이라고 할지라도 첫 시작이 국소 발작이라면 그것은 국소 발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발작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봤을 때 행동의 크기가 작다. 또는 덜 심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발작, 뭐 크게 하면 대발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지만 기본적인 것은 국소발작과 전체로 나뉜다는 점이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소발작은 크게 봤을 때는 뇌의 전체가 과동기화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전체 발작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볼작 이외에 대부분의 이제 전체 발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뇌전증 환자의 가장 대표적인 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강직 간대 발작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이번 그 분류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목격한 것은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발작밖에 없고 이것이 시작점을 아무도 보지 못했고 의식은 소실된 상태에서 발견됐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직은 이게 국소인지 전체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작 중에서 전형 소발작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렇게 불고 있는 행동을 갑자기 멈추고 눈이 위로 고정되고 깜빡깜빡 거리다가 갑자기 이런 증상이 한 10초가량 지속되다가 입맛을 다시면서 다시 끝나고 원래 하던 행동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 소발작이 되겠고 소아에서 이제 소아 소발작 유전증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름에는 소발작이라고 붙어 있지만 이런 전체
뇌가 과동기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발작으로 분류되고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 약제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뇌전증 연축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반복적으로 연축을 보이지만 연축을 보인 이후에 연축과 연축 사이에는 약간의 이제 멍하거나 울거나 혹은 구체음이 보이다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사실 이 행동 한 번만 보고서 연축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이 졸리거나 부채거나 이럴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연축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친구들에게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뇌파를 보았을 때 전형적인 이제 영아 연축 혹은 웨스트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뇌파를 본다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강직 간대 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열성경련을 하거나 또 뭐 그 어린이들에서 좀 더 많이 발견이 되게 되는데 보통 어머니들께서 전신을 떨고니까 입술이 파되고 눈이 한쪽 보이고 전체 떴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강직 발작 같은 경우는 근육의 톤이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불을 떠는 것은 이제 불을 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 강직으로 처음엔 시작되나 시간이 지나면 근육의 수축 이완이 반복되는 간대 발작까지 조금 이행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애기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 좀 귀엽기도 한 이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조금 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체 강직 간대 발작을 보이게 되면 어머니도 아이도 당황하게 되고 이제 다치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런 발작이 나타났을 때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이제 발작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경황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아이에 대한 발작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할 경우에 매번 그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머니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동영상을 찍어놓고 하면 그런 것들 잘 인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전체 무긴장 발작 역시 레녹스 친구들이나 이런 몇몇 질환에서 되는데 이게 고개가 떨어지는 것도 전체 발작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국소 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 국한되어 혹은 한 부위에 국한되어서 나타나는 것들을 국소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 팔, 손 이쪽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찔움찔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들 같은 경우는 이쪽 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과 혀의 움직임도 있는 경우들 이런 것들도 국소 발작에 속하고 의식은 없는 듯도 보이지만 이렇게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우리 아이의 발작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잘 이제 목격하고 그것을 의료진에게 잘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치료를 해나가는 과정에 이런 발작들의 횟수나 형태나 혹은 강도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지를 잘 관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런 변화가 있을 시에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작의 종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뇌전증을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를 결정하고 하는 데는 발작의 분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뇌전증 분류를 하게 되고 이러한 그 발작 형태뿐만 아니라 이거를 일으킨 원인을 또 찾는 것이 우리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되는데 구조성, 유전성, 감염성, 대사성, 면역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치료에 대한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고 이러한 특징적인 발작을 보이는 특정 나이의 어린이들이 특징적인 뇌파의 소견을 보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뇌정증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시에는 또 우리가 정말 최선의 치료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뇌전증 증후군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작의 형태와 뇌파, 발병 연령과 발병 원인, 그리고 경과 예측된다면 경과, 혹은 이제 치료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경과와 예후에 따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주된 무기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목표는 발작을 조절하되 약물 치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그런 아이들의 발작이 조절되고 최소화한 그런 부작용을 가진
아이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이 모든 치료의 목적이 되겠고,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이 치료, 수술적 치료도 그리고 뇌전증을 치료하는 주된 목적은 그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의사들도 부모님들도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는 사실 우리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발작을 잘 관찰하고 다양한 원인도 확인하고 뇌파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적절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제를 잘 사용한다면 3분의 2가량의 환자에서 발작이 조절된다. 그래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게 되면 우리가 약물을 중단해서 끊는 것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일부 끊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절된 발작 상태와 그 약의 그런 부작용을 최소한 상태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3분의 2 이상에서 그렇게 조절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약물의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환자의 나이, 아까 말씀드렸던 발작 종류와 뇌전증 증후군,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상당 부분 동반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도 약제 선택에 어, 참고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혹시나 함께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이 있다면 약과의 상관관계라든지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약물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한 약이 적절한 약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이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비유발 발작이 2번 이상 있을 시 뇌전증을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첫 발작이라고 할지라도 재발의 위험도가 높아서 이거는 2번째 발작이 너무나 예견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나요? 라고 했을 때는 뇌파에서 명확한 뇌전증 양파가 아주 이제 활성화되어서 보인다든지, 아니면 너무 명백한 그런 구조상의 이상이 확인이 되고 그것과 연관되어 보이는 뇌파 이상이 이제 함께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첫 발작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그게 아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발작을 한다던가, 재발했을 시에 사회적, 감정적, 직업적 위험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 번밖에 발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치료를 할 경우에 기대되는 이익이 아이가 발작을 했을 시에 생길 수 있는 손해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번밖에 발작이 없더라도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다. 이것이 기본 원칙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료에 사용하게 되는 약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1990년 이전에는 사실 한 10개가 채 되지 않는 약물들로 주로 치료를 하고 있었었는데, 90년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00년대가 지나면서 또 새로운 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최근 나오는 약들이 이 이전에 사용했던 약들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뛰어나냐? 사실 그런 약은 아직은 많이는 발견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다만 그만큼의 상응하는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이 적다. 뭐 이런 쪽의 약들은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에 따라 작용 기전이 다르고 잘 되는 그 발작의 종류가 다르고, 한 가지 약이라도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의 증상과 약물의 기준을 잘 알고 약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페노바비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직도 많이 쓰고 있지만 오래된 그런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2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 이거는 국소 발작, 전체 발작, 그리고 길어지는 경우 신생아까지도 다양하게 쓰고 있고, 이것 자체가 이제 간으로 대사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제 간에 대한 부담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조심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표준화되어 있는 용량을 쓴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고, 대신 이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것은 이 약이 아주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되는 이유는 효과가 그만큼 좋으면서
많이 써봤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경험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방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무엇을 모니터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약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안전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한 부작용들이 이제 어머니가 애가 많이 처져요, 졸려해요, 그리고 좀 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도 하시게 되고, 그 호흡이 많이 저하되어 있거나 호흡근이 약한 이런 친구들은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작용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효과가 뛰어나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약제로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약제다. 그리고 발프로산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국소 발작, 뭐 전체 발작,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소발작에도 효과가 좋고, 레녹스 친구들에게도 사실 처음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제형의 약물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는 알약에서부터 실험약들, 그리고 스프링클 제형 같은 경우는 알약을 삼키지 못하지만 오르펠에 대한 그런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게 아이가 조금 더 복용하기 좋게끔 나와 있는 그런 제형들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발작들이 있는 뇌전증 친구들에게 쓸 수 있겠고, 이것 역시도 오래 쓰인 만큼 보고되어 있는 부작용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다루는 방법 역시 이제 의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주로 뭐 간이라든지 뭐 혈소판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흔히 이걸 먹고 아이들이 이제 입맛이 늘어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뭐 혹은 속이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 내에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쓰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라모트진 같은 경우는 라미타, 라모트진은 두 가지 정도를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국소 전체, 소발작, 레녹스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약제인데 1990년대 이후에 쓰여졌고, 사실 이게 이제 뭐 기분이나 이런 거에도 미친 영향도, 인지에 미친 영향도 적고 효과적인 것에 반해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약물 발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발진이 생기게 되면 이제 치명적인 스티븐 존슨까지 이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해서 쓰고 있고, 이것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또 이제 초기에 치료하고 이제 약제를 변경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제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잘 알고 접근을 하면 천천히 올릴 수 있다. 근데 사실 경련이 너무 잦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슈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올리게 되다 보니까 약을 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이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첫 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은 약이지만 그런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보트진 같은 경우도 1990년 이후로 많이 쓰이고 있는 약물이고, 그만큼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옥스카바제핀이고 트리레탈. 이거 역시 실험비 있고 다양한 이제 크기, 그리고 이제 그런 용량의 약이 있기 때문에 많은 소아들에서 쓰고 있는데, 국소 발작에 주로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고용량으로 올라갈수록 나트륨이 떨어진다든지 뼈가 약화된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량을 올려가면서 이제 아이의 전해질을 한 번씩 체크한다든지 이런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국소 발작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어서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많이 쓰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피라메이트 역시 이렇게 토피론, 뭐 토피라트, 뭐 이런 토파믹스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다양한 발작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이제 뭐 입맛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혹은 이제 좀 체온 조절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좀 아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친구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이거 역용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수분을 충분히 복용해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혹시 이제 결석 같은 것들이 혹여나 생겨날 수가 있고 소변에서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있다면 초반에 경련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서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다면 역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레비티라세tam은 뭐 케프라라는 뭐 약을 쓰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큐팜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2000년대가 돼 갈 때 이게 나와가지고 사실 국소 전체 발작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제 다양한 제형이 있고 주사 제형도 있고 그래서 신생아에서도 이제 쓰고 있게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약을 조금 사실 좀
빠르게 조절한다 했을 때 올려도 대략 큰 문제는 없는 경우가 많고 효과적이어서 많이 쓰고 있지만 일부 이제 정신과적인 것들, 아이가 많이 이제 예민해진다, 조금 공격적이어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저에 정신과적인 이상이 있는 것이 보고된 친구라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또 너무 그냥 이거 약을 써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다면 다른 이제 그런 부작용들 이외에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할 수 있겠고 사실 라쿠사마이드도 예전에 좀 2008년 이때 들어와서 쓸 수 있을 시기는 좀 오래가 되긴 했지만 이게 약이 널리 쓰이는 데는 이제 다양한 약제들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다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6세 이상에서만 이제 허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제한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국소발자에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경험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용량을 올릴 때 좀 천천히 올리거나 하면 어지러움이나 졸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발작 조절이라는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제비닉스라든지 파이콘파라든지 혹은 브리바라세탐이라고 브리벡트였는데 이제 요즘 브리바, 브리필 이렇게 몇 가지 약들로 이제 최근에 나오게 되는 이런 약제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 이제 쓰던 약들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상당 부분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복약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쪽으로 이제 많은 약들이 개발되어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옵션들이 우리에게는 요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약제를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아이에게 발작도 잘 조절이 되고 이렇게 좀 우려를 했지만 부작용도 특별히 없어서 안전하게 약이 조절된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게 했을 시에 마지막 발작 이후에 최소 2, 3년, 뭐 길면 3에서 5년 정도 발작이 없으면 치료 중단을 고려하기 시작하고 이걸 중단할 때 자의로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갑자기 끊거나 하지 않고 이제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줄이는 건 역시 스케줄을 만들어서 우리가 천천히 줄여서 끊고 그 충분한 기간 동안 서서히 감량에 중단하면서 추가적인 발작이 없고 뇌파에 악화가 없다면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한 1년 정도는 중단한 이후에도 괜찮은지를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슬라이드가 여기 하나 빠지긴 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약에 잘 듣지 않았다. 혹은 첫 번째 약을 쓰는데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두 번째 약을 또 쓰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약을 쓰면서 다른 약을 추가하는 것이 이득이 있을지 하나를 정말 최고 용량까지 다 써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진에게나 부모님에게나 관심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아이의 상태, 아까 이제 약에 대한 반응,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나 아이의 그런 상태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유지나 중단까지 갈 수 있게 되면 좋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그렇게 이제 중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약물을 이제 2년, 3년 이상 다양한 약물을 시도하면서도 충분한 발작 조절이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약제를 사용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까지 토탈하면 30%가량, 소아에서는 한 20% 정도에서 약물 불응성인 경우들이 있고 아까 다양한 약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약만으로는 사실 90년대나 지금이나 발작 없이 충분히 잘 지내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을 정도의 치료에 그것은 없는데 그 이외에 약물 이외에 이따가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실 식이치료라든지 교수님께서 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하였었던 수술적 치료라는 이런 부분들이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치료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주된 부분은 아니지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우리 뇌전증 치료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발작을 하는지 잘 지켜보고 어떤 뇌전증들인지
그리고 어떤 약들이 옵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뇌전증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늘 치료의 목표는 발작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는 것이 되겠지만 그것만을 생각해서 약제를 고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아이가 약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를 하고 아이의 일상생활을 지켜나가는데 뭐가 가장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약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와 저 아이의 발작 형태는 똑같아 보여도 선택하는 약이 다를 수 있고 약제를 올려나가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마다 똑같은 약을 썼는데 또 부작용이 다르게 되면 효과가 있었지만 바꾸게 되고 이런 아이들마다의 치료의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런 약물 복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적절한 약제를 교수님께서 잘 이렇게 정해주셨다. 그리고 그걸 잘 정하시는 내가 정보를 충분히 드렸다. 그리고 이제 정해진 약이 있다면 약물 복용은 어쨌든 처방된 용량과 시간에 맞춰서 동일하게 먹고 임의로 중단 용량 변경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작 같은 것이 치료 과정에서 생겨난다고 한다면 시간, 양상, 지속 기간 이런 것들을 어머님께서 이건 국소 발작이에요, 전체 발작이에요 이렇게 막 그거 명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는 이랬어요라는 그 상황이 있었던 분의 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작용을 관찰해서 내가 요러요러한 것들은 흔히 많이 나타난다고 했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초반에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막 약을 금방 받고 이렇게 되면 저희에겐 무기들이 줄어드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정도의 부작용이 있다면 지켜보고 조금 내가 봤을 때 이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 하면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를 해야겠고 일부 정말로 응급실 와야 되는 정도 약 부작용은 사실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찰하면서 의료진과 상의를 하면 가장 좋겠고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우린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충분한 기간 우리가 잘 지냈으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약 줄일 시기를 언제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엄마는 못 느끼고 있었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 평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 진료를 이제 필수적으로 해나가면서 치료를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